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의 유죄 판결 예상은 유죄의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최근 법원의 분위기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것에 비추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 결정을 내렸을 뿐 내란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서는 내란의 성립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핵심적인 근거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즉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에 김현태 707단장 등의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만든 핵심적 요소인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곽종근과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결론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지규현 판사 본인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음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판단도 그렇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법원의 재판에서 매우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1심 판결을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거와 매우 정교한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등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이 서로 정면 충돌하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의 증언과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김현태 707단장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분명한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에 대한 체포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낸 일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시가 있었는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지시에 불복했다는 것인가? 그것도 군인, 경찰 등의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에서 그러했듯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사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이러한 지시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당시 국회 내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법정에 소환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지시가 있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시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기존의 증언만으로 판단해야 했던 것일까? 추가적인 새로운 물적 증거도 없고 결정적인 새로운 증언도 없는 상태에서 1심 법원은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국회의장 등의 체포 지시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사실로 인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내란죄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2심과 3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할 것인가? 1심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의 하나는 지규현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인했던 것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이다. 과거 지규현 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고위공직사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진행 중에 내란죄를 인지하여 수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입장을 바꿨다.
인지수사의 대상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 및 문헌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수처가 고소 고발을 받은 사건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일반적인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주저된다고 말했다. 이런 식의 해석 자체가 형사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규현 판사 자신의 입장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번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식의 입장 변화가 있었을까? 또한 검찰의 경우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을 근거로 그리고 이 조항의 직접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 2-25년 9월 25일 선고 2025 도 6707 판결을 원용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였다. 이를 보면 1심 판결의 인지사건 및 직접 관련성 인정은 지나치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적시한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의 수사권은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법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중수청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진 9대 범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던 6대 범죄 이외의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의 세계를 더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에서 내란을 배제하려 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문제는 2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재판부라는 점이다. 과연 2심 재판부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사안의 쟁점 및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과연 대법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압박 속에서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판결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판결을 통해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어떤 용기와 지혜를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 작게는 대한민국의 사법이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파장은 곧바로 정치권 전체,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의 진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핵심 지지층 결집 없이 중도 확장만을 시도하는 방식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만약 당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전략적 거리두기만을 반복한다면 그 공백은 다른 세력이 채우게 된다. 정치에서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윤과의 절연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지층 결집 없이 중도 확장을 시도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다. 핵심 기반을 단단히 다지지 못한 채 외연 확장만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양쪽 모두를 잃을 위험도 존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단절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 제시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선언 없이 전략만 이야기하는 정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보수 정치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패배의 원인을 단순히 결과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왜 상당수 지지자들이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정당의 미래는 지도부의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가 지지자들의 마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나갈 길은 알량한 배지를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거리에 나와 투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해결 없이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들러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